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전현직 당대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어서 현재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8개월을 앞두고 빚어지는 이 미묘한 파워게임의 종착역은 결국 탈당과 신당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내 현안 그리고 재벌개혁 특위의 활동, 누가 지도자인가 판매 돌풍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누가 지도자인가? 제가 그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벌써 사수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사인 행렬을 이루고 있던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책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아마 우리 시대의 참된 지도자상에 대한 갈망, 갈증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제 2017년에 그 차기의 대통령 후보는 과연 누가 좋을까, 이런 상상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2017년 누가 우리의 그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 워낙 한국 사회에 쏟아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가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비판이 도처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차기 주자를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간의 갈등이 너무 표면화되고 있어서요. 자, 우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꼭 그것을 갈등이라기보다는요. 네. 또 선의의 경쟁의 시각으로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서로 부딪혀야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딪힘의 강도라든가 부딪힘의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얼만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것을 하나의 갈등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그런 차원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혼자서 이 어떤 그 돌풍이라든가 또 국민적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약간 지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선의의 경쟁을 해주면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길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좀 지쳐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제1야당인데요. 네. 그 제1야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컸죠. 네.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2012년에 그 총선 공천 실패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그런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덜 겸손했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야당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야, 지금 야당으로는 과연 되겠냐, 이제 이런 어떤 그 회의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일련의 그 긴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이들 그 지쳐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권이라는 것이 약 한 10년 주기로
뛰어야 이것이 이제 투명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총선도 실패하고 2017년 대선도 실패한다 그러면 일본처럼 이렇게 어떤 한 정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배를 해서 기득권화되는 이런 사회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야당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분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진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좀 이렇게 뭔가 흥이 날만 하면 선거에서 지고 또 흥이 날만 하면 선거에서 지고 해서 어떻게 보자면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큰 열패감에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국민적 뭐랄까요 좀 흥이랄까요 기운이랄까요 이런 걸 북돋기보다는 계속 뭔가 좀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것이 좀 큰 틀에서 보면 정치 혐오로 빠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논쟁의 발단이랄까요? 이런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혁신위원회 활동은 실패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데서 더 좀 촉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지난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혁신위가 네. 그 핵심을 찌르고 있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혁신위가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실패했다라고 발언을 이제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사람마다 생각은 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발언을 계기로 혁신위가 이제 앞으로 2차례 더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네. 그 마지막 혁신안에 이런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좀 자극제가 돼서 정말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지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지금 발표된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첫째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혁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을 못 주지 않았나 싶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당이 유능한 어떤 당으로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가 좀 큰 그림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큰 그림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이제 당 개혁 차원에서 유능한 당, 뭔가 누가 보더라도 저 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당이다. 이런 거를 보여줄 그렇습니다.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그런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야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그 지도자와 능력 있는 정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의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제일 가까운 예로는 지난번 이제 국정원의 해킹 사건의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이게 만약에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게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큰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데서 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 이 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국정원 문제는 그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또 그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여당이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자료 제공에 반대하면 이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 여당이나 국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직하게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언론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어떤 언론 환경의 문제도 상당히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언론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종편에서 하루 종일 뭐 특정 정치 집단을 편드는 보도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 말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생산적이냐. 그리고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부패하고 썩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고발해야 되는 언론이 그런데 동조하고 편들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네. 큽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위원회가 얼마만큼 국민을 감동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십니다. 네. 현 단계에서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원회가 가장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혁신 의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국민 공천제,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문제, 이 문제에 혁신위가 좀 더 진중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라는 것이 국민소득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네. 대통령제 하에서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는 국민소득 약 2만 불 선 정도면은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1970년대 초에 이 제도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정착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당의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흐름은 이미 2012년도 대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네. 기초의회의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당에서 이런 기초의회의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2012년도에 내세웠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서의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를 저는 굉장히 갈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혁신위가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혁신위의 그 안을 보면 혁신위는 유럽식 내각제 체제 하에서의 나라들에게 상당히 경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제도와 내각제 하에서의 제도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문재인 대표도 원래 국민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잡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초기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국민 공천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13년이 지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원숙한 단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002년 국민 참여 경선이 없었다면 이른바 노무현 돌풍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제도를 잘 살려갔다면 여전히 이제 국민 속에서 좀 새로운 후보를 발굴하고 찾고 또 그런 분이 국민의 대표가 돼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굴절되고 왜곡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안을 어떻게 보면 박영선 의원께서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계속 국회 안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그 정개특위 안에서도 이 문제는 좀 쟁점이 모아지기보다는 딱 각 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요. 논의가 네. 이제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여야가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 선거라는 것이 인구 대표를 하는 것이 있고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 대표성의 문제를 그 선출직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선출직 그 의원을 인구 대표의 문제로 뽑는다면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대표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권역을 뭐 4구역이라든가 6구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일괄 그 배당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면 6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전국을 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명씩 배정을 하는 문제, 이제 이런 건데요. 네. 요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의 상원이 네. 각 주마다 2명입니다. 음. 그것은, 그 미국의 지역 대표성에 무게를 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의 문제를, 균형을 맞춰서 네네. 제도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이다.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절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요. 그럼 차라리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비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시고 또 정의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취해야 될 입장이나 스탠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집권당이 주장을 하니까요. 네네.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게 되면 오히려 조직선거, 돈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오픈 프라이머리, 초기 단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완숙한 단계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로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네네. 낸 것이죠. 결선형 네. 그 투표제로 해서 하는 것, 네. 최종적인 후보 2명을 고르는 것.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지금 현재의 전국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공짜표를 엄청나게 갖고서 치러지는 그러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어떤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 자체에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짜로 새누리당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면 이것을 정말 민의가 대변되는 방식으로 좀 공정한 선거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투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자, 국민공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추석을 앞두고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2가지 정도 더 혁신안을 발표하고 마무리할 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꼭 해야 되는 혁신의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를 혁신위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대표가 참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의 롤이라는 것이 당대표가 하기 힘든 부분을 혁신위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혁신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적 감동이 있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당의 기득권, 그러니까 공천권이 핵심이겠죠? 공천이 핵심이죠. 네. 네. 그 공천권과 관련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혁신위원회가
내놔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정풍운동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풍운동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미묘한 지점이 있고요. 과거의 정풍운동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려나간 뭐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점에서 새정치연합 안에서 정풍운동을 벌여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꺼냈는지는 제가 뭐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정풍운동은 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력에 비호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네. 어떤 분명한 대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야당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의 정풍운동이라는 의미가, 글쎄요, 저는 그것이 기득권 내려놓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문재인 대표가 가진 공천권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이것으로 좀 압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안철수 대표를 모셔서 좀 더 상세하게 듣는 게 어떨지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까지 하신 분이 지금 뭐 정풍운동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또 혁신위가 실패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좀 개입을 하든지 안을 내든지 해서 혁신위가 실패하지 않도록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당내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어떤 안을 내놓긴 했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네. 그것도 2명 이상의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 뭐 네. 이런 어떤 그 안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요즘 하도 이슈가 많다 보니까요. 네. 제대로 이렇게 보도가 안 된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어쨌든 혁신위가 그런 어떤 각종 당내에서 대안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안들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포함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도 다 열어놓고 혁신위가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마도 찬바람이 불면 신당 창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 안 전 대표 간에 좀 앞서 이제 갈등보다는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가면 혹시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탈당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정치권 안에는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야당이 흩어지면 안 된다,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지금 야당의 의원들은 이 두 가지의 그런 흐름 속에서 네네.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잘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만 현실의 야당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년 총선 8개월 앞두고 있는데 누가 지역구 내 선거를 챙겨주겠냐. 당에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의원들 전부가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 절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진단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경제가 나빠질 것은 저는 너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네.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을 너무나 지금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저는 네네. 또 다른 어떤 다른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남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이것을 덮고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야당이 굉장히 설 자리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일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또 심각한 상황까지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 어떤 뭐 예컨대 이제 보수 결집이 세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정세들이 결국에는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논리 중에요. 네.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극한으로까지 몰고 갔다가 고무줄을 탁 놔버리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남북 문제 해결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중국 방문까지 지금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언론 환경이 그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속살이 썩고 있는 문제들을 못 보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야권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기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뭐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 혹은 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할 때 야권의 정치 세력들이 좀 설당이 없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선거 자멸 혹은 공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공천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런 지적에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지금 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 속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점에서 또 야권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뚫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나 진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희망의 끈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야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한 사람 또는 뭐 어떤 사람 그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 지난번 누가 지도자인가 대전 북콘서트에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당시 입당 의사를 밝혔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의원님께서 당시 그 선거대책본부에 함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전 대표의 입당 의사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네. 네. 선거가 한창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당시에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선대위 소통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협상 당사자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 어떤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거기에 좀 신경을 안 썼던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만약에 당시에 안 전 대표가 입당했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좀 보세요? 그 입당이라는 게 이제 언제 입당했느냐의 그 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네.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에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공정성장론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성장론의 담론이 이제 야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성장론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고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또 어떤 성장론을 제기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두 성장론의 지향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방법론적으로 좀 다른 건데요. 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든가, 네. 뭐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네. 공정성장론은 과정을 저는 중시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라는 어떤 그런 공정한 과정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공정성장론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이거일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있어서의 소득주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네. 자영업자나 영세업자 그리고 중소업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임금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그 안철수 대표가 지적한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의 지향은 같으나 과정은 다른데 포괄적 담론이 공정성장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함께 터놓고 좀 내부에서 그 토론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성장론 담론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공정성장론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윤이 생기면 이게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많이 가져가는데 실제로 그 일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시각인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조금 더 그 치밀하고 내밀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정치연합 안에 재벌개혁 특위를 맡으셨습니다.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될 텐데요. 증인 네. 채택부터 벌써부터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아니 이 정도 정책 내놨으면 됐지 뭘 또 불러서 망신 주기 하려고 하냐 이런 볼멘 소리를 토로하는 걸로 여러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감 증인 채택 관련해선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재벌특위위원장으로서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첫째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문제이고요. 네. 세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과 연관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했거나 혐의를 받은 사람. 그리고 5번째 직접 당사자 출석 원칙. 이렇게 해서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칙에 저해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네. 저는 국감장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네. 또 당당하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결국 정무위에만 출석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점은 뭐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면? 저는 저희가 이제 재벌 특위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각 상임위별로 다 이제 그 회장들을 불러서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비중이 있는 상임위의 그 회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제도 개선이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네.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문제,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됐지만 결국 지금까지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재벌이 이런 어떤 그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의 글로벌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성과를 거두는 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줘야 되는데요. 네네. 새누리당이 말로만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신종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반기 최고 이슈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고요. 관련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현 단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재벌개혁, 노동개혁 이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개혁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이제 마치 그 약한 자들에게 더 그 뭔가를 강요하는 이제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재벌개혁만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제안하시는 말씀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해주셨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 고문이 오셔서 다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2007년도에 한나라당을 탈당했을 때에 던진 메시지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 메시지가 지금 2015년 9월 이 현 시점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완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신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는 신당으로 오셔야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야당이라는 것이 네. 분열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당이 만들어지던 뭐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있던 간에 어느 한쪽으로의 그 구심점이 생겨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야 된다. 네, 뭉쳐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네. 저는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이 합쳐야 한다는 것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합 정치론자들은 정의당부터
새정치연합까지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거기까지는 곤란하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뭔가 좀 정리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를테면 호남까지 끌어안는 이를테면 천정배 의원까지 합친 천정배 신당까지 합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방식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합쳐야 한다의 범위랄까요?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발의한 탑2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도로서 정착된다면 네. 저는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는 네. 사실상 다당제를 허용하는 선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합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앞으로 북콘서트가 또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열릴까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 북콘서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요. 네. 지금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대구에서 하자는 그런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네. 또 전주에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네. 또 부산 얘기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날지는. 네. 네. 지금 서울, 대구, 전주, 부산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책을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저의 성찰의 시간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진영 쪽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국민적 희망으로 떠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지도자나 리더를 만든다는 것이 한 20-30년 걸리는 오랜 그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지도자들을 생각해보고 이분들의 장점을 살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서 하면서 그런 어떤 우리 진영의 지도자들을 한 분씩 좀 이렇게 그 어떤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전에서 이제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네네. 그 대전의 명예시민이 안철수 전 대표여서 안철수 대표를 모셨거든요.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누가 나오는 겁니까? 서울에선? 글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서울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부산에선 뭐 문재인 대표 이렇게 나오는 네? 누가 나오는 건지 정말 한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월 달에. 아, 그렇군요. 네. 10월에 좀 찬바람이 불면 네. 서울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에 설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줄을 길게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추석도 곧 다가오고요. 네. 가을도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미흡하지만 어쨌든 국민적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